1950년 6월 25일 고요했던 한반도의 새벽을 찢는 총성과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단순히 한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었죠. 그날 새벽, 한반도에서 터진 첫 포성은 마치 거대한 파문처럼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강대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뿌리 깊은 이념적 신념에 따라 이 머나먼 아시아의 전쟁을 각기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정의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선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충돌하며 예측 불가능했던 전쟁의 흐름과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연대기를 넘어 당시 세계 각국이 이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외교적, 이념적 입장을 어떻게 구축하고 대립시켰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국제적인 시선들이 어떻게 모이고 부딪히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문제에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그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전쟁 너머의 세계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그 파급력 있는 서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 소식은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의 전화를 불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잠자던 기자들은 다급한 벨소리에 깨어나 한반도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타전 내용을 받아 적기 시작했죠. 전쟁 발발, 북한군 38선 전면 돌파와 같은 속보가 급박하게 전파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등 주요 수도의 수뇌부로 전달되었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순식간에 혼란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미 냉전이라는 새로운 대립구도 속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진영의 이념적 대결은 전 세계를 양분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터진 총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불씨로 여겨졌습니다. 국제연합, 즉 유엔은 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소련 대표가 중국 대표권 문제로 회의에 불참하는 우연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련의 부재는 미국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이 틈을 타 북한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고뇌가 역력했죠.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미국의 개입이 가져올 파장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숙고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전쟁에 깊이 개입해야 할까?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과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서방 연합국들에게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냉전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공산 세력의 전 세계적 확장을 저지해야 할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된 것이죠.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연합국들도 미국의 주도 아래 전쟁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반도 전쟁이 단순한 한 나라의 내전이 아니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 대결, 즉 냉전의 최전선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국제사회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각국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재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순간들이 바로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불길한 서막이었던 것이죠. 그 불길한 서막이 채 가시기도 전 국제사회는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역시 미국이었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국지전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공산주의 세력이 자유세계를 향해 던진 노골적인 도전이자 전 세계적인 냉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졌습니다.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참하는 틈을 타 미국은 재빠르게 유엔군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6개 유엔 회원국들이 자유수호라는 숭고한 깃발 아래 머나먼 한반도로 향하는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단 뒤에는 단순히 이념적인 대의만을 넘어선 복잡한 미국의 속내가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전후 일본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태평양 방어선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같은 성공을 거두며 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진하며 압록강 국경선까지 진격하는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거침없는 진격은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전면적인 개입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은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을 단순히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이 아닌 자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경 너머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방 세력은 이제 막 뿌리내리려던 중국의 공산혁명을 뿌리째 뒤흔들 존재로 인식되었고 결국 항미원조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의 병력을 한반도로 전격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차가운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숫자를 앞세운 인해전술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략으로 유엔군을 맹렬히 압박했고 한반도 전장은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오시프 스탈린은 직접적인 군사 참전은 교묘하게 피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최신의 전투기와 각종 무기, 그리고 숙련된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하며 뒤에서 전쟁을 조종하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수행했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힘을 한반도에서 소진시키고 아시아 대륙에서의 공산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단순한 민족 내부의 비극적인 내전을 넘어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대리전 양상을 띠며 국제적 갈등의 축소판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 순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서방 연합국들의 시선 또한 매우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결정했지만 동시에 유럽 대륙에서의 냉전 상황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죠. 따라서 이들은 제한적인 병력 파견과 함께 한반도 전쟁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하게 확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조속한 종전을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특히 핵전쟁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고조되자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이 자칫 전 세계적인 대전으로 번질까 봐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국익과 이념적 신념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고 이태로운 줄타기를 이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는 각국의 다양한 시선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뒤섞으며 한반도라는 작은 땅을 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고가 되어갔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토록 거대한 파고가 되어 전 세계를 흔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누구도 분명한 승기를 잡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전선은 팽팽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고 더 이상의 전면적인 군사적 승리가 어렵다는 냉엄한 진실을 양측 모두가 점차 깨닫기 시작했죠. 이제 총성과 포성이 오가는 전장에서의 무의미한 소모전 대신
복잡한 셈법과 외교적 수완이 격돌하는 협상 테이블로 전쟁의 양상이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국제사회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1951년 7월 개성에서 막을 올린 휴전회담은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전혀 다른 극도로 길고 험난한 과정으로 전개되었죠. 단순히 총성만 멈추는 것을 넘어 각자의 이념적 우월성과 영토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첨예한 대립이 회담장을 팽팽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끊어질 듯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수많은 의제가 제기되고 또 번복되는 지난한 과정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전쟁포로 교환 문제였습니다. 유엔군은 공산군 포로들에게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북한과 중국은 모든 포로의 강제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맞섰죠. 수만 명의 생명이 걸린 이 문제는 단순한 협상 의제를 넘어선 인도주의적 딜레마이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측의 이념적 대결을 상징하는 거대한 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휴전회담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전선에서의 소모전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마주한 판문점은 냉랭한 기운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과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었죠. 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최전선의 병사들은 여전히 춥고 황량한 고지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소모전에 지쳐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싸우는지,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채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었죠. 포성이 멎지 않는 전장과 말싸움만 오가는 협상장은 묘한 대비를 이루며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참전국들의 내부에도 깊은 갈등과 피로감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쟁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이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었죠. 워싱턴 DC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평화를 달라, 우리 아들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는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이러한 국내 여론의 압력은 당시 미국 정치 지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후보는 한국전쟁 종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됩니다. 그의 당선은 길고 지루한 전쟁에 지쳐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죠. 국제사회 역시 아이젠하워의 당선이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휴전의 문턱은 여전히 높았고 마지막까지 험난한 고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고 긴 줄다리기는 언제쯤 진정한 끝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 세계의 평화 염원이 한층 더 뜨거워졌지만 실상 휴전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가시밭길이었죠. 마지막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양측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포로 교환 문제와 휴전선 획정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루한 협상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판문점 회담장에 마주 앉은 대표들의 표정은 냉랭하기 그지없었고 팽팽한 신경전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되었죠. 마치 얼어붙은 겨울 들판처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습니다. 그 어떤 작은 양보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길고 긴 전쟁의 포성이 멈추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판문점에서 휴전협정문 서명식이 거행되었지만
그 현장에는 승리의 환호성이나 기쁨의 참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무겁고 침묵이 감도는 분위기만이 가득했죠.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고 막대한 피해를 남긴 전쟁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라고 자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지쳐버린 병사들과 참혹한 현실에 놓인 국민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불완전한 평화의 시작이었을 뿐이었죠. 이 휴전은 한반도를 영구적인 분단 상태로 만들며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군사분 개선에는 철조망이 세워졌고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 속에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은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쓰라린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던 냉전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그 대립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이념의 벽은 더욱 견고해졌고 동서 진영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죠. 이는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이후 세계 각지의 분쟁에 분단이라는 상징적인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나 베트남 전쟁처럼 이념 대립으로 국토가 갈라지고 민족이 나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데 영향을 주었죠. 각국은 이 전쟁을 통해 냉전 시대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을 수정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이라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죠. 특히 전쟁의 참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한반도는 폐허가 된 국토 위에서 복구와 재건이라는 힘겨운 과제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하는 막막한 현실이었죠. 세계인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이 비극이 자신들의 세계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한국전쟁은 그 누구도 완벽히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은 국제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념 대립 속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봉합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타협의 순간이었죠. 한반도에 드리워진 냉전의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국제질서와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70여 년 전 세계 각국의 시선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만들었는지 성찰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휴전선 너머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한반도의 미래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시선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불완전한 평화의 의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